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에 관한 생각 2부 어림짐작과 편향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16장 인과관계는 통계를 이긴다, 17장 평균 회귀, 18장 직관적 예측 길들이기 이렇게 세 부에 대해서 다 훑어보고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는 통계를 이긴다. 인과적 기저율이란 게 있고, 이제 기저율은 어떤 건지 아시죠? 일단 확률, 기반에 깔리는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저율을 많이들 무시한다라고 앞에 쭉 설명을 했었죠. 스토리만 기억하고 기저율을 무시하게 되는 그 기저율에는 인과적 기저율과 통계적 기저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과적 기저율을 우리는 더 쳐준다는 건데요. 그쪽으로 머리가 쏠린다라는 건데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좀 집중하셔야 안 헷갈려요. 봐봐요. 한 도시가 있는데 택시가 있어요. 택시가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85%는 초록 택시, 15%는 파란 택시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밤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란 택시가 사고를 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증언은 80% 정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80% 확률로 파란 택시가 사고를 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 흐름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도? 80% 정도 확률로 파란 택시가 사고 난 것 같나요? 여기서 앞에 설명이 85%는 초록 택시고 15%가 파란 택시라고 했잖아요. 사실 만약에 증인이 얘기를 안 했으면 초록 택시가 사고를 냈을 확률이 85%나 되는 거였죠. 근데 이거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시에 초록 택시랑 파랑 택시 수가 같아요. 그런데 초록 택시가 사고의 85%를 차지해요. 그리고 밤새 사고가 났어요. 근데 증인이 파란 택시가 사고를 냈다. 증언은 80% 신뢰율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이러면 파란 택시 사고 확률을 41% 정도로 내려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는 초록 택시가 더 많고 파란 택시가 더 적다라고 하고, 그런데 사고는 증인은 80% 파란 택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실 초록 택시 뭐 색깔이랑 사고랑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저 기준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우는 달라요. 초록 파랑 택시가 수가 일단 같아요. 그런데 초록 택시가 숫자가 같은데 초록 택시 사고가 85%예요. 그러면 초록 택시 운전자들은 뭔가 있나 보다. 혹은 초록 택시에 뭔가 기능이 안 좋나 보다 라든지. 아무튼 뭔가 초록 택시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 전에 그냥 색깔일 뿐이니까 의미 없는 정보라고 무시했지만, 이번에는 같은데 숫자가 같은데 초록 택시 사고가 훨씬 높으니까 이거 판단에 포함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정보로 취급해서 다른 정보와도 결합해 갖고 두 개를 합쳐 갖고 41%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과적 기저율이고, 위에 거는 초록 택시 비율, 파란 택시 비율, 이거는 통계적 기저율인 거예요. 그런데 확률은 둘 다 똑같죠.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밑에 전체 일어날 확률 깔고 그 위에 그걸 깔고 그 위에 증인의 확률, 증인이 말한 확률을 위에다 얹는 거죠. 요 부분이 바로 인과적인 기저율이 통계적 기저율을 이기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들을 방에다가 한 6명을 각 방을 이렇게 쫙 넣었어요. 실험실을 그 전화기 부스 같은 데다가 각각 안 보이게, 서로 각각 안 보이게 6명을 넣어놓고, 하지만 서로 마이크가 들려요. 앞에 사람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순서대로 30초, 10초 이렇게 30초씩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사람이 30초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 30초 얘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사람 말하고 나서는 30초 주고 나서는 마이크가 꺼져요. 하지만 들리긴 다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방에다 넣어놓고 자기소개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앞에 사람이 자기가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안 좋다, 분위기 안 좋다 이렇게 얘기 설명을 하다가 끊겨.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얘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번에 다시 아까 전에 그 폐쇄공포 있다는 사람들이 말을 막 이렇게 떠듬떠듬 하다가 쓰러지는 와당탕 쓰러지는 소리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끊겨. 마이크가 끊겼어. 그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실험을 해봤는데 15명 중에 4명만 이 사람을 구하려고 그 부스에서 뛰쳐나왔대요. 실험을 해봤더니 대충 비율이 그런 거예요. 15명 중에 4명.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험 결과를 이 실험이 있었다라는 설명만 해준 다음에 실험 결과를 얘기를 안 하고 15명 중에 4명만 나왔다라는 걸 설명 안 하고 인터뷰 2명을 인터뷰한 거예요. 이 들어가 있던 사람을 2명을 이걸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한 사람들 아까 전에 그 6명 들어가 있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고 이거를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가 이제 실험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2명을 또 1명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 중에 2명이다라고 하면서 2명을 따로 데리고 오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평소에 어떻게 살고 뭐 어떤 행동을 했고 성격은 어떻고 이런 인터뷰를 해서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점잖고 되게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물어봐요. 이 2명이 저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투입되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돕는다고 대답해요. 당연히 돕지 라고 대답해요.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 실험은 15명 중에 4명만 도왔다 라는 결과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 제3의 2명을 인터뷰한 거를 보여줘요. 그럼 이 두 사람이 투입된다면 이 사람들은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또 다 돕는다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실험. 무시하고 있죠, 기저율을. 한 30%? 30%는 지금 안 돕고 있는데 지금 100% 돕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험은 실험 결과를 말 안 해주고 점잖은 2명을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걸 들려준 다음에 이 2명의 인터뷰가 둘 다 도우러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15명 중에 몇 명이 도우러 나왔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얼추 27% 정도만 도우러 나왔을 거다. 3분의 1 정도만 도우러 나왔을 거다. 라고 비슷하게 맞춰요. 느낌 오시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앞에 그 통계적인 인가율 15명 했는데 4명은 안 도우러 나왔어. 4명만 도우러 나왔어. 이게 통계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점잖은 2명의 인터뷰. 저런 사람들은 도울 것 같아. 이게 인과적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통계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 인과적인 기저율이 둘 다 안 도왔어라고 해버리니까 정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치를 보여주는 거는 지식이죠. 지식은 도움이 안 돼요. 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시스템 원에 영향을 안 미쳐. 그런데 개별 사례로 놀라게 하면 그때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까 전에 점잖은 사람 2명 인터뷰를 해서 이제는 이게 인지 영역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 원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렇게 점잖고 도덕적이고 도울 것 같은 사람인데 안 도왔잖아 라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준 거예요. 깜짝 놀래키게.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인과관계의 통계는 제일 힘이 약하고 오래되고 경험적으로 믿어온 거가 그것보단 낫고, 그런데 깜짝 놀랄 개별 사례는 그것보다 힘이 더 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깜짝 놀랄 개별 사례가 생겨버리면 머리가 막 돌기 시작해요. 왜 그런 거지? 왜 저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례, 깜짝 놀랄 사례에 담긴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인과관계를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강렬하게
머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데니얼 카너먼이 계속 사례를 들잖아요. 계속 사례를 들고 톰 W 질문 아니면 린다 질문, 바로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질문을 따로 한번 판단할 수 있게 제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통계로 듣기보다는 내가 그걸 한번 맞춰봄으로써 맞추고선 틀리는 거야. 나도 걸려들었네? 라고 나도 행동을 가지고 놀라면서 왜 그렇게 된 거지? 라고 내가 충격을 먹은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영향이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의 내 행동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도 있고 행동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좋은 말을 한참 해주셔도 내가 실제로 겪기 전에는 그거 안 하잖아요. 꼭 맞아보고 나서 당해보고 나서 겪어보고 나서야 이래선 안 됐었구나를 그 다음에야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 하지만 그게 또 이제 인간의 장점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켜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건 거죠. 자, 17장 평균으로의 회귀 보시죠. 전투기 훈련을 해요. 그런데 교관이 있는데 교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단을 막 많이 쳐야 얘네들이 정신 차려서 점수가 잘 나온다. 그리고 칭찬을 막 해주면 또 칭찬을 하면 점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꾸중하는 게 더 낫다. 야단을 쳐야 점수가 오르고 칭찬을 하면 점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교관들이 꾸중을 위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과업일수록 좋은 실력, 계속 좋은 실력과 운 합친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꾸중과 칭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우 잘했으면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날 못해. 칭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매우 잘했으면 당연히 다음날은 그만 못하겠지. 왜냐면 평균적으로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매우 못했으면 꾸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은 잘해. 꾸중을 해서 잘한 게 아니고 매우 못했으니까 그 다음 원 실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과 꾸중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골프 선수의 성적 마찬가지로 첫날 매우 잘 쳤으면 다음날은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죠. 평균 실력이 있는데. 평균 실력에 운이 더해져서 첫날 매우 잘 쳤을 뿐인 거죠. 근데 둘째 날도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에. 근데 한 해에 엄청나게 성과를 낸 매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좀 떨어지겠지. 아마 운이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한 해 엄청 못한 매장이 있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매출이 오를 확률이 높은 거죠. 평균과 그리고 운의 능력, 운의 그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평균의 영향력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운의 영향력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균 회귀라는 이 개념은 19세기 후반에 처음 논문에 소개된 건데 키 유전이 평범함으로 회귀한다라는 논문 쓰면서 이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 회귀에 있어서 상관관계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미터와 마일의 상관관계는 100%예요. 이건 매칭이 되는 관계죠. 그래서 이 두 몇 미터는 몇 마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이건 100% 상관관계가 있어. 오차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입이 좋으면 전화번호 뒷자리가 9000이야. 이건 상관관계 빵이죠, 사실. 수입하고 전화번호 뒷자리 상관관계 없죠. 이런 게 바로 상관관계가 0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두 측정치 사이의 상관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면 대부분 평균으로 회귀한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터와 마일은 100%잖아요. 이거는 회귀하지 않죠. 정확히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거 보시면 굉장히 똑똑한 여성은 자기보다 덜 똑똑한 남성과 결혼하는 성향이 있다. 이거 마치 굉장히 어, 중요한 발견같이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평균 회귀예요.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면 사실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고 아니건 간에 남성이 똑똑한 사람과 안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 평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하나, 이게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두 배우자의 지능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만약에 상관관계가 완벽하다면 똑똑한 여성은 똑똑한 남성과 결혼할 거고, 안 똑똑한 여성은 매우 안 똑똑한 여성은 매우 안 똑똑한 남성과 결혼할 거다. 하지만 상관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면 매우 똑똑한 여성은 그보다는 덜 똑똑한 남성과 결혼하겠지. 상관관계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평균 회귀가 일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극한에 있는 매우 똑똑한 여성일 경우는 조금 평균 회귀로 가서 그보단 덜 똑똑한 남성이랑 결혼할 확률이 많다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올해 경기가 또 다른 예. 올해 경기가 좋은 이유는 작년에 나빴기 때문인 게 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는 올해 경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유를 막 찾아요. 어떤 선수가 뭐 컨디션이 좋고 누가 뭐 어떻게 됐고 뭐 날씨가 좋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유를 막 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찾겠어. 그럼 전문가를 데려와요. 전문가를 데려와서 사실은 올해 경기가 좋은 이유는 작년 경기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명으로 성이 안 차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꾸며대 주기를 바라면서 그 꾸며대 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만족해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은 경우 뭐 주식시장 혹은 올해 경기 이 경기는 실제로 그 스포츠 경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작년 경기가 굉장히 나빴으면 경제 상황이 올해 경제 상황은 그보다 낫겠지. 뭐 이런 거죠. 스포츠 팀하고는 살짝 안 맞긴 하네요. 거기는 영향을 끼칠 만한 게 꽤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극단적으로 말할 때는 말이 맞죠. 작년에 우리 팀이 우리 팀 실력에 맞지 않게 굉장히 못했어. 그럼 올해는 그보단 낫겠죠. 당연히 평균 회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평균 회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교관이 파일럿들을 꾸중할 때 꾸중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꾸중했기 때문에 오른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나눠봐야 되는 거야. 꾸중했을 경우랑 꾸중을 안 했을 경우 이렇게 통제 집단을 두어서 비교를 해봐야지 이게 꾸중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평균 회귀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직관적 예측 길들이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예측하는 어쩔 수 없는 성향에 있는 동물인데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장이에요. 예측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확한 분석으로 판단하는 거, 또 하나는 직관으로 판단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직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복된 경험에서 생긴 기술과 전문성에서 나오는 직관.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소방관이 딱 불길 잡으러 딱 들어갔는데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그래서 그 대장이 얘기하는 거죠. 철수해. 일단 나가. 라고 딱 나갔더니 막 무너져 내렸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감으로 뭔가 온 거예요. 바닥이 생각보다 뜨겁다라던가 뭔가 불길의 모양이 옛날에 내가 겪었던 어떤 사안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던가 이렇게 기술과 전문성으로 나오는 직관에 의한 정말 제대로 된 직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직관. 또 하나 회기를 고려하지 않은 직관. 기저율을 고려하지 않은 직관. 이런 거에 의한 직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 두 번째
오류로 인한 직관인데 그거를 전문성인 직관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판단하기 쉽지 않겠죠. 내가 어느 정도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리고 이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내 직관이 어디서 나온 직관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직관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관으로 판단할 우리의 편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사고방법. 네 가지 단계예요. 하나는 목표의 평균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수학 능력 평가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 예측할 때, 이제 판단을 할 때 일단 목표를 평균이라고 치는 거예요. 수능 성적 평균값을 확인해요. 60점이래요. 그럼 일단 60점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 증거로부터 받은 인상에 따라 평가해요. 이 사람을 보고, 이 학생을 보고 떠오른 점수.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하고 똘똘하게 생기고 되게 어려운 단어도 많이 써. 그래서 이렇게 직관으로부터 수능 점수를 일단 찍어. 90점이라고 딱 찍는 거예요. 머리에 떠오른 그 점수. 그 다음에는 이 증거와 목표와 상관관계를 추정해요. 즉, 위의 증거, 말을 조리 있게 잘했다. 이것은 수능 성적과 얼마나 관계가 있나? 똘똘하게 생겼냐, 안 생겼냐? 그거는 수능 점수와 얼마만의 상관관계가 있냐?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져보고 이 부분이 직관에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부분이 이 단계예요. 이 단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직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따진 다음에 상관관계만큼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뜨려야 되는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60점과 90점 사이에 10%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 정도 정확도 되게 높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쪽으로 10%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60점과 90점 사이에서 90점에 가깝게 10% 밑으로 내리는 거고, 별로 상관관계 되게 없는 쪽으로 10%. 그러면 60점에서 90점 사이에 10%, 60점에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관적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부의 세 가지를 훑어봤고요. 2부의 세 가지, 밑에 16, 17, 18장. 그래서 2부는 이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과신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